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5번째 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앞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세무사랑 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소득세 신고 실무는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개정세법 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거,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며 먼저 이제 소득세 관련되는 개정세법 내용, 주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관련해서 보면 연말정산 때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 시에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할 때 실손 의료비에 대한 귀속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진료 시기로 볼 거냐, 아니면 보험금 수령 시기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연도가 달라졌을 때 문제였죠. 근데 당초에는 국세청에서 진료 시기와 상관없이 수령 시기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입장을 바꿔갖고 진료 시기하고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진료를 받았는데 2022년도에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시차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 수령한 시점에서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서 정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을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죠. 자, 그래서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시에 수령한 후에 종전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 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보험금 수령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그 과세기간 종료될 때까지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면제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개정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원래 이제 서화골동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기타 소득으로 명확하게 했는데 서화골동품에 대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원칙은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또는 일시적이냐 우발적이냐 이 차이로 구분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화골동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서 사업장 등의 물적 시설을 갖췄다. 서화골동품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는 판매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기타 소득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양도가액에 필요경비 차감해서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하는 이 방식은 과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5억 원 초과했을 때 42% 적용되던 부분이 10억 원까지가 42%고요. 10억 초과가 45%로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하는 부분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죠. 종합과세 방식이나 분리과세 방식 세액 계산할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동일한데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 등록
있는 등록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4년이고 8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무 임대 기간을 기본적으로 10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진 규정에 대한 부분은 의무 임대 기간 미充足 시에 필요경비 우대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주택임대소득 뒤쪽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필요경비가 50%, 60%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갖췄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에 자진 자동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20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정 주택에 대해서는 말소하거나 추가 등록이 안 되도록 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자진이나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후관리 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인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게 되면 0.5%에서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50% 인하에서 0.25%,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0.125%로 이렇게 감면이 이루어진다, 인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연말정산하고 최근에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고 계실 텐데, 4월 달에 원천세 신고 지금 진행했을 거고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미제출이나 허위제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매년 11월 달에 중간예납 신고하고 있죠.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외되는 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중간예납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중간예납소득에서 제외하고 고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조정 대상자 수익금액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직전과세연도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액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직전과세 수익금액 산정 시에 사업용 유정자산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액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뭐냐면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익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외부 조정 대상자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정 경정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한 내 확정 신고로 인정되는 추가 신고 요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 신고로 인정되는 요건들이 있는데, 자, 우리 소득 처분에 의한 경우에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있겠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는 자금 여력이 안 되면 늦게 납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 신고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신고 납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신고만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허가, 인가, 승인 등에 의한 물품 가격 인상으로 총수익금이 변경됐을 때는 요거는 처음부터 추가로 신고했을 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고요.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오류 발생 시에 추가 신고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에 대한 정보를 받아갖고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제공해준 기타 소득에 대한 정보가 잘못됐다. 그런 경우에 추가로 신고하게 되면 이때도 추가 신고 납부입니다. 납부까지 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추가 신고로 바뀌었고요. 법원 판결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고 부분으로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고하고 납부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을 분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건당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 업종들이 매년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보면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기타 가죽제품 소매, 중고 가구 소매, 사진기 사진용품 소매, 모터사이클 수리업체, 이런 업체들도 지금 의무 발급 대상자로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 거래 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했습니다. 자, 전자계산서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과세 연도 사업장별로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직전과세 기간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이때는 과세와 면세 수익 금액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포함해서 3억 넘으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이 부분을 3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과세 기간 총 매출액이 2억 원이 넘었으면 당해연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적용 시기를 보면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장별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라고 해서 2억 원이라고 나오는 사업장들은 그냥 무조건 의무 발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관련 특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원래 법인 사업자만 적용을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가입 의무가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직전과세 연도의 성실신고 사업자였거나 또는 당해 연도의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 또 전문자격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업종들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2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20년도부터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1월 1일부터 바꿔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예를 들어서 6월 말일까지였다면 7월 1일부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은 아니었지만 간주해 주겠다라는 거죠. 가입한 걸로. 기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 계속 적용한 걸로 인정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올해 기존에 가입했던 부분이 올해 11월 달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1월 달까지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봐주겠다라는 건데 11월 달 이후에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그런데 11월 달이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매각한 시점까지 가입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소득세법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